됐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서 뭐 어떤 족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치권에 있었습니다. 정치를 하기는 무지하게 오래 했습니다. 84년도 12월 달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85년 12대 국회 때 비서관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쨌든 정치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올해가 만 40년 하는 거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의원 비서관 4년 하고, 그 다음에 간사병, 사무처의 간사병으로 들어가서 한 17계단에서 19계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간사병, 간사을, 간사갑, 차장, 부장대우, 부장, 부국장대우, 부국장, 국장대우, 국장, 부대변인, 수석부대변인, 대변인, 홍보단장, 홍보수석,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2번에 당대표까지 하고, 이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하고, 호남에서 광주시의원 37살 때 광주시의원 출마를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전남도지사까지 5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하고 순천 곡성에서 대표를 하고, 최근에도 계속 연달아서 떨어졌습니다. 호남에서 이제 줄거 이렇게 출마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보다도 이제 저는 보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거의 DNA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이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저는 광주, 전남, 전북이 제 지역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도 저는 어디서 제가 출마를 하든 상관없이 광주, 전남, 전북 전체가 내 지역구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활동하는 거의 모든 영역을 호남 전체로 보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보수 정당이 그거 한다는 참으로 비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0분의 1, 일본의 4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특정 지역을 포기를 하는데, 그 포기가 싹쓸이 36년째입니다. 싹쓸이 특정 정당의 싹쓸이를 해온 지가 36년째인데, 그렇게 36년 동안 특정 지역을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못마땅했고, 우리가 항상 집권을 목표로 하는데 집권 정당은 반드시 저는 전국 정당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점들이 많이 아쉽고, 저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서 바로 어저께까지도 내년에 하게 될 여수 섬 엑스포,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은 그 섬 엑스포 관련해서 6개 부처의 과장들을 따로따로 불러서 챙기고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이는 갑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저는 현장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깊이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특유의 대통령계에서 저는 비롯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제가 그냥 정치를 하면서 이제 겪었던 몇 가지 하고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계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관행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전직 대통령 생신이 되면 난 하나를 들고 비서관하고 같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사를 가는 그런 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두환 대통령 생신 때 제가 거기를 찾아뵙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한 2시간 동안 진짜 너무 재밌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주 독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수석들이 이 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 절반을 못 알아듣더라고 본인 얘기를 합니다. 영어하고 전문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 모르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물어보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런 것도 몰라?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판단이 안 서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무시할 것 같아요. 안 물어보자니 이건 내가 모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이것도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첫날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고 두 번째 날도 고민을 하고 세 번째 날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네 번째 날 오후에 이제 점심을 먹고 갑자기 청와대 수석들 전체 회의를 소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발칵 뒤집혀서 무슨 일이냐 하는데 수행비서도 모르고 비서실장도 모르고 그 이제 딱 들어왔는데 배석자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더 이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털어놨답니다. 내가 평생 군대만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임자들 얘기들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영어는 가급적이면 한국말로 좀 바꿔서 얘기해주고 전문 용어로 풀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오. 혹은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깨에 엄청나게 크게 눌리고 있던 돌덩어리를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너무 이제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경제수석이 첫 번째 보고를 들어와 가지고 막 보고를 하다가 인프레이션이란 말이 나오니까 인프레이션이라는 건요. 이 사람은 내가 군대에서도 인프레이션을 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근데 대통령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억울한 게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분명한 인사권자인데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인사를 한다. 결국 누가 추천하고 추천한 것 갖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천은 그 사람들이 인사권자고 자기는 사인해주는 모습 아니냐. 나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기부 장관 임명한다 그러면 그때는 청문회가 없으니까 내가 과학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전직 장관을 포함해서 전문가들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고 15명을 좀 구성을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정책 전문 부를 줄 알고 그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내가 앞으로 7년 동안 과학 정책에 대해서 어떤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이제 자문을 구하니까 엄청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러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께서 논의해서 9명을 추천을 해달라.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써달라. 그리고 이제 자기는 빠져나왔다. 그래서 저거 갖고 왔는데 보니까 전원이 세상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싶을 정도로 도저히 못 부르겠더라. 그래서 다른 팀에게 이 중에서 3사람만 골라달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이 중에 1명만 골라달라고 했더니 마음이 굉장히 의안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고를 정도 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 중에 남는 거 아니냐. 신뢰가 가니까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김 장관님, 제가 우리 김 장관 전혀 모르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김 장관을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됐으니 이제 내 눈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추천했던 그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일을 해주시오. 그리고 얘기 들어봤더니 이쪽 분야는 아주 잘하는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깜깜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차관을 한 5명 정도는 이쪽 분야에 좀 전문가라는 장관이 추천을 해주시오. 그래서 그 5명도 똑같은 방법을 해갖고 둘이를 앉혀놓고 박차관, 내가 박차관하고 차 한잔 마신 일도 없잖아. 근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차관으로 임명하게 된 것은 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 장관이 당신 아니면 안 하겠다고 저렇게 버티니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내가 장관한테 진다. 그러니 너는 나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냐? 너 그 장관한테 충성을 해야 돼. 장관 모시고 잘해. 그리고 내가 장관 차관도 모르는데 1급, 2급을 내가 어떻게 알고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겠냐. 1급, 2급 나머지 인사는 너희들이 알았어요. 대신 책임도 져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걸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었고 그 뒤로 내가 모셨던 대통령들, 내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빠짐없이 해주는 얘기가 이거였었습니다. 옛날도 그랬을런지나 지금은 정말로 너무너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세상인데 누가 똑똑해서 대통령이 된 물론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분이 자기가 말하자면 인연 맺은 사람들을 갖고 추천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인사는 꼭 이 방법은 아닐지라도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인재를 구해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최고를 골라서 그 다음에 다 맡긴다. 하도 다른 사람 하나가 시비를 걸어서 그 얘기를 장관한테 전달하고 한번 참고만 하라고 했는데도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관들 다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한번 누가 주문을 하다 했어서 전달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 얘기 내려오기 전까지 저렇게 일을 안 하니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근데 이런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또 다른 큰 그 교훈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운영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몰라가지고 내가 내 방식대로 또 주변에서 몇 사람이 얘기해 준 것 같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분 이후로 대통령들은 가만히 보니까 겁을 안 먹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겁을 안 먹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겁을 먹게 되면 최고를 찾고 최고를 찾으면 맡기는 겁니다. 이 최고 얘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신문에서 봤었던 사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바마가 오사마 빈라덴을 때려잡는 날, 그날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지금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골프를 칩니다. 낮에 오바마 대통령이 골프를 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작전은 특수전 사령관이 치러야 되고 특수전 사령관이 원스타입니다. 5스타까지 있는 나라에서 원스타가 한 중앙에 앉아서 지휘를 하고 대통령은 저쪽 구석에, 힐러리는 이쪽 구석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그냥 배색인 겁니다. 원스타가 완전히 중심에 잡고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대통령들이 요즘 세상의 대통령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 전문 분야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터졌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는 과학이고 그렇다면 그 컨트롤 타워는 과학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자를 앉혔을 때에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국무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앉혀놓고 대통령이 마스크를 몇 장씩을 어떻게 나눠주라까지 지시를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입국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논쟁을 가지고 국민들이 또 편이 갈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사태 수습입니다. 그게 후쿠시마 사태. 저는 정치를 오래 하면서 사실상 광우병 가지고 너무 많이 놀랬습니다. 도대체가 광우병 걸리면 퍽퍽 쓰러진다는데 이날 이때까지 미국 손 놓고 주사 맞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정과 선동이 먹히고 나라가 그랬는데 그 이유는 효순이 미술인데 반미 그 감정을 살린 것이 그렇게 저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태는 반일 감정입니다. 반미 감정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수 어마어마한 그런 이 폭발성이 있는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솔직히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 저는 엄청 겁을 먹었습니다. 근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전 학자 한 분이 조선일보에다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낯선 사람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에 관여도 전혀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글을 썼고 그 글 이후에 상당히 많은 원전 학자들이 방송도 나가고 또 여기저기 글도 쓰고 유튜브도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들렸다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통계를 봤더니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400만 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누가 통계를 내도 호남에서도 30만 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일본을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민주당이나 그 밖에 다른 선동 세력들이 아무리 선동을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문가 세상입니다.
지금 이 사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세로의 대통령 자세와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 생각만 가져도 저는 절반 이상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게 되고 당대표를 제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사표를 내고 탈당을 하고 배낭 하나를 메고 전국을 세 바퀴 정도 버스만 타고 시간 죽이느라고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야 이거 너무 내가 낭비하는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현대사의 상당히 중심적인 인물들을 찾아가가지고 신문에 나지 않는 얘기 이게 제가 특히 국방위원하고 외통위원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 당시에 중공하고 소련하고 수교를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계란을 깨서 세웠으니까 말이지 누가 계란을 깨서 그것을 세울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을 때 중공하고 소련하고 수교를 하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분명히 우리 영토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한을 나라로 인정해서 유엔에 동시 가입을 추진을 하며 그 다음에 우리 남북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북한 가지고도 합의를 해온 것마다 제일 앞에 전제는 그 남북기본 합의서 뒤에 그것에 대한 약간의 변형이고 그걸 반드시 등길 정도로 이런 합의를 해왔고 이걸 어떻게 했을까? 뭐 제가 좀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 제 느낌이에요. 사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모셨던 사람들은 굉장히 잘한 일이 있어도 더 이상 그걸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고 더 이상 홍보를 못합니다. 전부 그냥 그때 같이 일 안 했던 것처럼 입 다물고 앉아있는데 제가 찾아와서 이걸 물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쁜 분인지 거의 한 3시간 넘었습니다. 한 3시간 반 동안 저한테 그때 그 일화를 쭉 소개를 해주는데 밖에서는 이용구 총리를 포함한 이제 이분들 또 청와대에서는 김석휘를 포함한 그 팀들 또 이제 국정원에서는 서동건을 포함한 그 팀들이 해가지고 어쨌든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아다시피 동북권이 무너지고 또 페레스트로이카가 되고 또 중국에서는 홍역 병로론이 나오고 막 이런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상황을 놓치지 않고 대처를 한 것도 저는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거 한자도 밖에 나가기 전에 삼김한테 가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밖에 나와서 누구한테 먼저 가지? 저렇게 싸웠던 사람들한테 나중에 먼저 온 것이 알려지면 좀 그럴 텐데 하고 회의를 하다가 그럼 의석수로 하자. 근데 그 당시에는 국민당이 아마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찾아가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끝에 가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총리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됐느냐. 난 찬성이다.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근데 김영삼이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부터 하니까 나한테 먼저 왔다고 하지 말고 자기한테 먼저 온 것처럼 가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 싸움만 한 줄 알았더니 이런 면도 있구나 해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표시를 하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가서 설명을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너무 빨리 알아들으셔서 아주 빨리 이제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 나는 찬성이다. 근데 김대중이 저게 문제야. 저거는 아주 모든 끈끈이 반대를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왔다고 하지 거기 문제라고 가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진짜 저한테 그랬어요. 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대요. 우리나라의 정치 어른들이 이런 정도까지인가 싶어서 자기가 너무 진짜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김정필 총리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또 배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북을 어떻게 수습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선은 나라에 닥치고 있는 재앙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합동으로 같이 준비한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야당한테 가서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사전에 가서 다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얘기도 또 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피곤해서 영국 대사로 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화가 왔답니다. 김대중 총재가 아마 영국으로 좀 이렇게 쉬러 갈 것 같은데 나 대하듯이 최고의 예우를 좀 해주라. 하나부터 열까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이 챙겨주라 하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옥스퍼드 가서 전부 접촉하고 기숙사 가서 다 준비하고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는데 국가 원수가 내릴 때처럼 사전에 이제 접촉을 좀 해가지고 영접을 가서 올라가서 영접을 해올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해서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돼서 또 부르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아주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왔더랍니다. 보자고 해서 갔더니 미국 대사를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진짜 제가 부탁입니다. 제가 더 이상 몸이 허용을 하지 않고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매 정권마다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도 주십시오 하고 아주 진심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화를 내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나쁜 사람들아, 당신들의 경제는 다 망쳐놓고 미국은 나보고 반미주의자라고. 이게 미국 도움 없이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당신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 난국을 이겨내야 된다. 좀 맡아줘 하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립도 광화문에서 맡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대통령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을 흔들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해갖고 낭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모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대통령님들의 그런 사례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건 뭐 월급하는 것도 아니고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주로 나가게 되는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수백 가지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이 지방자치에 대한 그 대통령의 업적에 정말 저는 또 감동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땅이 11.8%인데 11.8% 땅에 인구의 51%가 몰려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동경의 31%고 미국은 1%고 유럽은 12에서 거의 24%인데 대한민국은 51%입니다. 근데 이 51% 집중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51%가 살고 있다 보니까 자식들, 손주들 보고 싶어서 올라오는 부모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본사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본사에 일보러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지방에 제대로 된 명품 쇼핑센터가 없기 때문에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고 조금만 아파도 제가 봉화 전국 배낭 메고 돌아다닐 때 봉화에 한 불고기집을 갔는데 주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자기 자랑을 하냐. 내가 이 꼴차게 이렇게 있어도 이래봬도 내가 삼성병원에 주치의를 두고 있는 사람이요. 이게 지방에서는 자랑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삼성병원 아니면 현대 중앙병원 아니면 서울대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가서 의사 만나고 댕긴 것이 최고의 지역에서 출세하고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생활인들이 관계인들이 몰려버리니까 이건 51%가 아니라 거의 70% 넘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특히 모든 제조업들이 없어져 가면서 지금 디지털로 모든 게 전환되고 있는데 디지털 매출의 91%, 전문업체의 89%, 그 전문가들의 76%가 판교에, 테헤란에, 또 마곡에, 강서에 다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지방은 기업이 가고 싶어도 이제는 그런 전문가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못 내려가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절에 지방자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전남의 여천, 저는 전남 곡성에서 컸습니다만 한참 그때까지 여천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요. 이름도 못 들어봤던 여천시, 여천군에다가 석유화학단지를
어마어마하게 국가산단을 조성을 해서 만들고 그 산단하고 옆에 또 이제 그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때 만들기는 했었습니다만 시작을 먼저 했는데 광양제철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수에다 비행장을 만들고 또 그 광양항, 부산항 다음으로 큰 항구를 만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전남대학교 화공학과를 엄청 숫자를 늘려가지고 전남대학 화공학과에서 전부 인력을 그쪽으로 대기했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제를 갖춘 겁니다. 거기만 했을까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키워가지고 창원에다 중공업단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그 대학교에 이 기계공학과를 많이 설치하고 그쪽으로 진출합니다. 구미에다 전자공학과를 만들어서 경북대학교 출신들이 지금도 삼성전자 임원들은 거의 다 경북대학교 출신일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울산에 마찬가지로 조선학과를 울산대학교가 만들고 그때는 어느 분야가 이렇게 더 발전하고 덜 발전하고 이런 걸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것을 지역별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제일 잘한 게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키우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공고들을 있는 데로 키워서 숙련공들을 제공을 받고 그리고 아까처럼 회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부를 키워가지고 지방에 있는 상부에서 제대로 된 선진 회계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는 수도권에 서울을 630만 이상 절대로 못되게 그린벨트로 꽉꽉 묶어놓고 다른 것은 봐줘도 그린벨트로 훼손한 사람들은 절대 봐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말하자면 수도권 억제 정책을 쓰면서 지방을 고루고루 발전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포함한 특히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댐입니다. 아주 어디 뭐 온갖 댐들을 가서 봐보면 어떻게 그 시절에 전부 우리가 여 바위 밑에 있는 물을 나무 이파리 따갖고 그냥 떠먹고 물을 사먹는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그 많은 댐들을 막아가지고 지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이렇게 공급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안목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얼마나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서 국토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례를 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들이 있었었는데 제가 정치를 쭉 해보면서 사실은 좀 이런 표현하면 뭐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통령님들이 해왔었던 국정 운영은 그 앞에 분들이 해왔었던 시대적인 과제들 독립을 해야 되고 건국을 해야 되고 전쟁을 이겨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고 근대화를 해야 되고 산업화를 해야 되고 또 거기다 그걸 더 이제 발전을 시키고 더 이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했었던 노력들을 하며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하는 그런 시대 필요하고 나라가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었던 그 대통령 시절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까지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까지가 아니고 저는 정치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체험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냥 대통령직을 관리형으로 이렇게 다 계시지 않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근본적인 일들을 별로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에 그렇게 해놨다고 한다면 이제 뒷분들은 우리가 뭐 오랫동안 2000년 동안 한 왕조도 지내왔고 또 식민지도 지내왔고 그리고 아까처럼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발전해오면서도 또 군사정권을 해왔고 그리고 또 일단 죽으라고 싸우는 운동권 그런 시절도 보내왔었고 그 과정에서 하는 수 없이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엄청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대통령들이 이제 이 정도의 풍요를 이루고 이 정도로 나라가 변하고 달라졌다고 한다면 바로 그 비정상들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저는 몰두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이 공화당 시절에 갖고 있었던 조직체계와 목표와 방향과 행태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가 아니라
그때는 근대화했다고 한다 그러자면 이제는 현대화, 당을 현대화시키는 것에 진짜 몰두를 했어야 되고, 지그들 머리로 안 되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와 원로들과 그리고 새로 커오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당을 근대화해서 현대화로 바꿔야 됩니다. 한 사례만 들겠습니다. 공화당 시절부터 민정당, 민자당 이때까지는 당원, 아주 이 보수 정당은 당원을 무지하게 중시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주변의 5가구들을 설득시켜갖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당원들 그 당시에 존재하는 이유였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당원 모집을 하고 당원에만 당원설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때는요, 마을에 5가구를 데려온 사람이 당원인데 지금은요, 마을 놔두고 지금 집 안에서 절대 자기 부인을 설득 못합니다. 하물며 지금 젊은 딸하고 아들은 더 설득을 못합니다. 딸은 민노당이고 아들은 완전히 안철수 당이고 부인은 전혀 또 다른 당을 하고 있어도 당의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당의 고문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도 설득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원을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전 근대성입니다. 절대 현대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말하자면 공천해주던 방식은 지금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당대표가 호남동이 최초로 보수 정당의 선거로 당선된 당대표인데 제가 4개월 반 만에 당대표를 사직하고 나왔습니다. 제2후로 당대표가 7번, 당대표 대행, 권한대행이 7번, 비대위원장이 7번, 권한대행하고 비대위원장은 겹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내대표가 하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10년도 안 됐는데 당 지도부가 저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선거 때 걸린 당대표가 마치 지한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것처럼 공천을 지 맘대로 올라가고 지 사람을 심으려고 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21세기로 와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냥 제가 느낌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치가요, 세상이 바뀌니까 정치도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세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도 바뀝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정치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구상 198개 유엔 가입국 중에 대한민국만 있는 인구 구성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합니다. 제가 58년생입니다. 58년생 여러분들 이해가, 여기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도 우리나라 후진국의 가장 그 마지막을 시골에서 겪었습니다. 제가 서울 77년도에 서울 올라와서 제일 이해되지 않은 첫 번째 단어가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이해하세요? 시골에서는요, 휴지 조각 주사람 말도 올 것 없이 성냥불로 장작에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붙습니까? 그런 종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붙기 때문에 이 종이를 쓰레기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 주다가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나무 이파리 긁어갖고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나무 이파리 하나도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동네에서 옛날에 놀거리가 없으니까 이 땅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밀치고 덧치고 합니다. 그러다 오줌이 마르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호동 같은 담벼락에다 대고 쌓아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오줌도 거름입니다. 부모들의 명령입니다. 오줌 누고 똥물 때는 반드시 집에 와서 해야만이 그게 거름입니다. 그러니 제가 쓰레기란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쓰레기가, 촌에서는 쓰레기가 없는데 나무 젓갈에 하나도 전부 불 때는데 다 써야 되는데, 그런 후진국에서 후진국을 보고 컸던 저와, 솔직히 우리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 교육감상이 1등이고 교육장상이 2등인데 제가 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교육장상을 받은 애가 중학교를 못 갔는데, 얘는 오전에 깔 한 망태 비다 주고 점심 얻어먹고 오후에 깔 한 망태 비다 주고 저녁 얻어먹었어요. 제가 그걸 친구한테 봤습니다. 그 애가 나중에 금정고시를 공부해갖고 중앙대 국대를 나와서 시의원도 하고 저기 관동대학교 교수, 헌법학 교수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 밑으로 한 40살까지 이 사람들은 나라가 중진국 때 나라가 중진국,
이제는 원양어선도 타고 중동도 가고 독일도 갔다 오고 월남도 갔다 오고 가방 하나 춥게 들고 종합상사 해갖고 세계 가서 물건도 끌어오고 많은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도 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40세 이하는 지금 40세 이하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그러니까 선진국이고 눈만 열면 넘치는 게 풍요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틀립니다. 우리는 딸 한 명한테라도 빚어주고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 놈이 자존심을 세웠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씨가 25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왜 주는데요? 그 돈 누가 갚아요? 그 13조 돈 누가 갚아요? 당신들이 생생내놓고 우리 보고 갚으라고 그 돈을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돈을 쓴단 말입니까?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국방위원회를 하는데 참모총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연평도 사건이 터졌는데 들으란 말도 안 했는데 젊은 애들이 휴가 간 애들이 스스로 들어옵니다. 전역을 해야 될 날짜가 딱 겹쳤는데 누가 포를 쏘라고요? 전역을 미룹니다. 그리고 나서 해병대 지원율이 5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는 방공노도 책을 갖고 북한이 나쁘다 빨갱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애들이 정교도 교육을 받고도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저 문재인 대통령 북한 가서 그때 장면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저런 나라하고 왜 빨리 통일을 서둘러요? 지금 우리도 취직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제대로 어떻게 미개 살리려고요? 아니 통일 서두르지 마세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입니다. 아까처럼 후쿠시마 사건이 터져도 아니면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본은 마음대로 여행을 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다 보면은 40세 이하도 표가 있고 60세, 65세 이하도 표가 있는데 여기다 받치면은 그래 한번 꼰대들을 잘 놀아봐라. 여기다 비율을 맞추면 애기들하고 한번 첫탁선 눕는 놈들을 잘 놀아봐라. 진짜 대한민국 정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고 대통령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당이 변화돼야 될 일인데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배워갖고 온 것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행태와 자기의 선호도를 갖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한 사람들이 노무현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새로 국정을 이끌어갈 어떤 누구도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전두환 대통령이 가졌던 나 무식하고 이러다가 나라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저희들부터 저희 밑에 애들은 이대로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후진국이었던 나라를 중진국을 만들고 67불 나라를 36,000불을 만들고 2026년도면 4만 불이 되는 나라 4만 불이 되는 나라를 그러면 이제 이대로만 그대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저는 새로운 목표는 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이 발전하고 존재합니다. 그게 저는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목표는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는 초강대국입니다. 현재 10이다 그러고 7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5위, 3위에 못 갈 거 있습니까? 지금 일본도 국민 개인소득은 제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굉장히 큰 변화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수출 총액의 차이가 3,600억 불이었었습니다. 2020년도에 2000년도 문재인 정권 때 일본하고 우리 그 차이가 1,000억 불이었었습니다. 윤석열 작년에 전반기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수출액 총액의 차이가 얼마냐? 32억 불로 늘어났어요. 32억 불. 그때 얘기로 대통령한테 제가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직접 들은 얘기. 그래서 하반기는 이것도 역전된다. 개인 소득이 아니라 수출액 총액도 역전된다. 이런. 그럼 우리가 일본이다, 프랑스다, 독일을 못 제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제낄 수 있다고 보면은 G5가 아니라 G3까지도 우리가 저기 뭡니까? 얼마든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한다고 한다면 이 초강대국을 이제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었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정치 상황,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은 이대로 가면 100% 중진국 함정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칠레는 이 말하자면 세계 4위 경제 강국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우리보다 뭐 몇 배씩 그렇게 국민소득이 앞서고 했었던 나라들이 지금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게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 누구든지 다 아실 겁니다. 돈이 좀 생기고 좀 풍요로워지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뿌립니다. 완전히 뿌립니다. 이 뿌려대는 포퓰리즘 인기연합 정책의 가장 그 말하자면 돈을 보여주는 게 저는 문재인 정부예요. 박근혜 때까지 660조였었던 국가부채. 어떤 대통령이 돈 뿌리면 편하고 모른다는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고무신이다 막걸리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정책으로 갖다 뿌려댔는데, 그런 것들이 660조 몽글고 해가지고 안 쓰고 해가지고 했던 게 660조였는데 어떻게 5년 만에 1047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돈 쓴 걸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거 내가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사례가 있는데 하나로 줄인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추경에서 생깁니다. 추경은 알다시피 요만큼 돈이 들어오면 요만큼 돈을 쓴다는 게 예산인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돈 쓸 때가 더 생겨서 받아들이는 게 추경이고, 그 추경은 거의가 부채로 쓰게 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정권들이 2번 내지 3번 추경을 합니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10번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한 해에 4번의 추경을 했습니다. 돈 한 번도 안 써보고 1월달부터 추경을 하자고 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뿌려대는데 어떻게 뿌려대느냐. 코로나19 피해자들한테 준다고 하면서 대통령도 받아먹고 이재용이도 받아먹고 저 밑에 어려운 사람들도 받아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대로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태양광 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입었다고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양의 햇빛이 코로나가 걸릴 리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잘 돌아가는데도 생각지도 않은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뿌려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고 3년 만에 딱 한 번 추경을 했습니다. 얼마? 62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국고보조. 국고보조하고 또 이 민간보조 한 것들에 대해서 지방보조하고 이 두 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이러기도 돈을 여고 치다 보니까요 62조가 생겼습니다. 물론 거기 약간의 세수 잉여 세수도 있었습니다만은 62조를 그냥 안 줘도 나라 안 망하고 그 사람들 굶어 죽지 않는데 62조를 추경을 마련했습니다. 그 62조를 갖고 보란 듯이, 아마 내가 아직 그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헌정사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추경을 해갖고 7조 5천억의 국가 부채를 갚았습니다. 국가 부채를 내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부채를 갚았다니까요. 제대로 움켜쥐니까 이것 때문에 윤은 무지막지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왜 지난번에 줬는데 안 줘?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국가에 재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곤란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윤 대통령한테 직접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안 주면 어쩌고쇼. 윤석열이 우리 분야를 포기했는데 어쩌고쇼. 지역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긴축 건전 재정을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부채를 어떻게 그 비율이 어떻게 이제 국민 소득 대비하고 국가 부채 이걸 갖고 통계를 내더라고요. 김대중 때 2%였었습니다. 노무현 때 10%였었습니다. 이명박 때 3%였습니다. 박근혜 때 6%였습니다. 문재인 때 14%였었습니다. 윤석열 3년 동안에 1.3%.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어차피 대통령들은 그런 좋은 의미와 멋을 갖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정권을 끌어내려고 빨리 한 번이라도 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먹히지가 않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개인적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시비, 저는 윤 대통령한테 아주 그 마주 보고 앉아서 무지하게 많은 그런 지적도 하고 시중에 얘기도 전달했습니다만, 그걸 놔두고 전체적으로 국정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분이 나타났지 않았다면 문재인 여권은 100% 연장됐습니다. 100%.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년 남겨놓고 이낙연 지지율 36%, 이재명 지지율 32%, 정세균 지지율 7.8%인데 그 여론조사에 홍준표 5.6%, 유승민 2.2%, 원희룡이 1.2%, 나머지 1% 이하. 현직 대통령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다 끝나갈 때 김대중이나 김영삼이가 다 4%, 7%, 12%, 많이야 20% 다 이하였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이 4%에서 36%였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로였습니다. 절대로 정권 교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권이 연장되다면 아까처럼 국가부채 400조를 앞에서 썼다고 더 갖다 썼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400조 써갖고 생생이 납니까? 그 다음 대통령은 500조를 뿌려야지 생생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한 3번만 하면 나라 우리가 바로 아르헨티나 됩니다. 멕시코 됩니다. 저는 그리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중진국 감정이고, 그렇게 무너진 나라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딱 그 길로 가게 돼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여당을 이기고 그리고 집권을 했습니다. 집권하고 나서 여러분은 꼭 한번 봐보십시오. 오마이뉴스 TV라고 오마이뉴스라고 치든지 아니면은 백낙청 이재명이라고 치고 한번 봐보면 오마이뉴스 TV에서 2달 만에, 이분 취임하고 2달 만에 인터뷰한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탄핵 갖고 안 된다. 끌어내려야 되고 그 끌어내리는 방법은 퇴진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1년이 아니라 반년이 아니라 제대로 자기도 자기 전 정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미 퇴진, 탄핵,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보수는 어떻게 대통령이 덕없이 아까처럼 앞서 사례 들었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던 많은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보수 정당은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향해서 죽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보수의 언론은 대통령에 대해서 사설 칼럼을 포함한 기사로 있는 대로 낭설까지도 다 해가지고 조져내고, 보수도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18%, 20%가 나오고 협조를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는 너무 우리 때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박 위원장님 계십니다만은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에서 이만큼이라도 소홀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미 관계가 외교의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포괄 전략동맹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교와 국방과 경제뿐만 아니고 우주와 첨단 과학 기술과 그리고 사이버와 원자력까지도 원전까지도 같이 협력한다고 하는 포괄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더 지금 올라갔었습니다. 역대 그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캠프 데이비드 가서 저렇게 하는 회의하고 이런 사람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런 조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교가 이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58개국 정상들을 전체로 불러다 회의를 하고 태평양에 있는 그 연안에 수없이 많은 유엔에 가서는 다 한 표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 정상들을 전체 불러다가 회담을 하고, 사실 올해는 에이펙뿐만 아니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전 정상들을 한꺼번에 다 부를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외교적으로는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고, 그럴 때마다 항상 경제인들을 데리고 다녔었고, 그 경계에 사절단 외교를 하고 본인이 말하자면 영업사원 1호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미 훈련이 모든 게 다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미 훈련을 있는 대로 다 보고시킬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한미일 합동 훈련까지도 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와서 다 전개를 했습니다.
미국이 아주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5년 동안에 다급했던 것이 뭐냐면 미국은 초급 장교가 해년마다 들어올 때 이 초급 장교들이 가장 분쟁 지역의 현장에 가서 다 한 번씩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이 없어서. 그걸 완전히 다 복원을 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일이 외교하고 안보고 경제하고 재정 아니겠습니까? 재정은 아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건전재정 쪽으로 갔고 나름대로 경제도요. 아까 내가 일본 그 사례를 들었었지만은 지금 조금 어렵긴 하고 모든 OECD 국가들이 다 뭐 옛날처럼 6% 7% 성장할 수 없는데 얼마 전에 작년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 미국이 2.6, 1위, 우리가 2.5, 2위 했었습니다. 고용 근래에 들어서 가장 높은 최고 고용률 사실상 애들이 다 힘들고 한다고 하지만 통계상으로 일단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대통령도 손도 못 대면서도 반드시 손을 대야 될 게 연금 계획이었습니다. 의료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국민 전체 미래 세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 손끝하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 선거에 영향 미치다 싶어서. 근데 그건 언제까지 한없이 미룰 수 있습니까? 그런 교육계획까지 포함해서 노동계획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과 내가 아는 사람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고용과 채용이 되지 않았다. 부인이 또 이렇게 한다. 또 뭐 혼자 뭐 이렇게 한다. 술을 마신다. 어쨌다. 한번 돌아볼까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 지고지선해갖고 아무 문제 없었던 대통령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해가지고 그 국민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거 한꺼번에 다 해결한 대통령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건 너무 가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제가 국회 사실 내가 활동했던 정치권에 40년 활동했던 이 내용들이 전체가 다 국회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국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역시 우리 형님이 허리를 나가. 저는 국회가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횡포 정도가 아니라 독재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국회가 이렇게 제왕적인 국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제왕적인 국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수당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29번의 탄핵을 하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국무회의를 할 수 없도록 10명까지 줄여두도록 탄핵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래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사부터 시작해서 청문회 뭐 끝나고 나면 하나라도 협조가 있는 것입니다. 법안 하나가 대통령이 하고 싶다는데 국회에서 그런 일들이 단 하나라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갈수록 의심이 생겨요. 이 선거 개표에 대해서. 투표는 잘 모르겠는데 개표에 대해서는 자꾸 불신이 생깁니다. 왜냐? 진짜 요즘에 사이버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달나라도 아닙니다.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보내놓고 팍 떨어져갖고 깨져버렸어. 근데 여기서 다 조정을 해갖고 그걸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세상입니다. 내 친구 여기 앉아갖고 날마다 딸한테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침 늦잠 하는 딸을 깨우고 있습니다. 전화를 매일. 이런 세상입니다. 이 북한에는 5,000명의 말하자면 이 해킹을 하는 그 사이버단을 구성을 해갖고 끊임없이 우리 원전도 뚫어봤다, 우리 은행도 뚫어봤다, 끊임없이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쪽 안에서 문만 조금만 열어줘 불과 협조한 사람이 한 명만 있다고 치더라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게 저는 그 사이버고 선거에서도 아까 지방에서 그렇게 투표해갖고 올라온 것들 얼마든지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우리만 합니까? 민주주의 과학이 제일 발달됐다는 미국의 지금 트럼프도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 바이든한테 떨어지고 나서 계속 부정선거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세계 7개 나라 중에서 저기 3개 나라가 말하자면 그 부정선거로 인해갖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제대로 조사 한번 해보자 그래도 영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거 반국가 세력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절대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한번 정책 대결을 해보고 싶은 그런 파트너입니다. 라이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민노총이라는 데가 어떤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15년 형을 받고 대외협력국장이 8년 형을 받고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받았던 드러난 지령만 102건의 지령이 있고 그 지령 중에는 이태원 사건을 키워라, 대통령 퇴진운동을 펼쳐라, 사드 반대를 해라, 미군 철수를 주장해라 라고 하는 지령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처음입니까? 그 바로 직전에는 충북에서 간첩단이 또 잡혀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나는 잡힌다는 게 희한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봐도.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중국 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부산에서 계속 2년 반 동안 미군 기지 사진 찍어갖고 보냈죠. 국정원 근처에서도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거 뭡니까? 들킨 겁니다. 안 들킨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간첩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이니까 그랬지 옛날에 삼손은 삼손이 그 자체가 국방력이고 그 자체가 국방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손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데릴라입니다. 같이 자면서 옆에 와서 머리 잘라버려가지고 이 힘의 원천 무기를 갖다 없애버리고 폭파시키고 잘라버린 게 딱 그 데릴라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가 무장할 필요는 없이 한 사람이면 끝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간첩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북한에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게 IT나 이런 쪽에 통신이나 이런 쪽에 해서 그쪽에 파고 들어있는 놈들이 뭐 선 하나 끊어버리고 뭐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통신 쪽에도 들어가 있다. 이 말하자면 교통 쪽에도 들어가 있다. 그 밖에 모든 분야에 들어갔고 심지어는 국정원 간첩 잡으라고 분단된 국가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정원 만들어 놓고 간첩이 국내에 있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내 파트를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국내 파트가 없습니다. 간첩이 명찰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수사를 하려면 얼마나 고도의 수사를 해야 되는데 간첩을 수사할 권한을 국정원으로부터 뺏어서 검찰한테 준 게 아니라 검찰한테도 주지 않고 경찰한테 넘겼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라고 내란은 공안 사건이고 공안 사건 같으면 원래대로 하자면 국정원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수본, 경찰청장 밑에 국수본에서 이걸 수사를 하는데 건방지게 지그들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 수사하려고 공수처에다 수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지금 불법 시비가 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첩들이 완전히 국내에서 반국가 세력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저는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언론도 안 도와주고 검찰도 안 도와주고 말하자면 법원도 안 도와주고 저렇게 부정선거를 청와대에서 지휘갖고 했다고 하는 울산 선거가 1심 나오는데 5년 10개월이 5년 1개월이 걸릴 정도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대통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2년 지나면 대통령 즐기고 해외나 다니고 이렇게 하다 말아버려야 되겠다. 저는 어떤 대통령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저 성격은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아마 그분도 생각 못했었고 저희들도 아무도 예측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즐기느라고 바쁘고 다 일상생활을 하고 바쁜 사람들에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 하나만 던져둬도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불안감이 떠오르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됐고 그렇게 부정선거 설마 되겠어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어떻게 양구에서는 투표자 숫자보다 말하자면 유권자 숫자보다 투표자 숫자가 더 많이 나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 정치인들은 원래 싸우고 뭐 우리만 싸우냐 외국도 싸우고 저들이 싸운갑다 했는데 지금 우리 이 국회가 하고 있는 그 꼴을 보니까 22대인데 그 전에는 잘 모르겠고 자기들이 지켜본 지금까지 국회 중에 이렇게 국회가 왕 노릇을 제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처음에 조금
더 늘고 유튜브를 통해서 더 늘고 유튜브에 더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점차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기본인 가장 기본 정말 빼놓을 수 없이 기본인 상권 분립을 다 무시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행정부도 완전히 뒤에 흔들어버리고 사법부 검찰도 자기 당 대표 조사한 사람은 탄핵을 해갖고 전부 정지시켜가지고 검사 3사람에 차장 검사에 서울지검장까지 전부 진급 정무정지를 시켜놓고 그럼 사법부도 뒤에 흔들고 행정부도 뒤에 흔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상권분립 국가야. 이게 완전히 입법부 국가고 무슨 입법부 국가야. 민주당 국가지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똑똑한 국민들이 이 부분들을 금방 깨닫고 내가 현장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봐야 되겠어. 혼자 가서 딱 보고 오니까 너무 느낌이 많으니까 옆에 사람들 모시고 가족들 모시고 하고 이게 늘기 시작한 게 저는 진짜 지금까지 40년 전체에서 광주 금남로에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은 그냥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음을 이렇게 합칠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이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6.25 이래 75년 만에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이 처음으로 싸움터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75년 만에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누가 나 시켜서가 아니라 알아서 싸움터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병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무명용사들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기 나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옆에 사람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모여서 지금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저는 대한민국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초강대국 충분히 만들 수 있고 3 내지 5위 세계 5위 국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하고 다르게 경제 패러다임을 어마어마하게 바꿔야 되고 그 바꾸는 것은 정치인들이 제발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정치 알아? 저 모릅니다. 아직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 내 집도 하나도 못 다루는 놈이 나라 경제 다루겠다고 제가 깝죽거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저 사람들이 얘기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기업주도 성장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지금 경제 정치. 이제는 정부 주도로 저 사람들은 뭐든지 정부를 껴갖고 정부 주도로 올라가는데 말고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쟁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어쨌든 경제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는 것을 경제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행정 시스템도 까지 청와대 중심 국가가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권력과 권위주의와 비밀과 거기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 아주 똑똑하고 그 우수한 인력들이 가득 차 있는 부처에다 내려보내가지고 심부름 시키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행정 시스템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26개 시, 군, 구들이 지금 다 소멸돼 가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지역의 특징을 찾아가고 특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시장하고 도지사가 제일 잘합니다. 군수가 제일 잘합니다. 뭔가 분권을 통해서 맡겨야 되는 시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헌도 이어져야 되고 해서 이러한 국가 경영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에 있는 이런 국가들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한반도 주변에 대한 조정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닥치고 있는 재앙들이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재앙 중에 1급 재앙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아까 지방 소멸이 있죠. 저출산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고령화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것들도 전부 1급 변화입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대전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제 뭔가 우리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 정도 다 둘러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참 애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머리 쓰고 땀 흘리고 해갖고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도 우리가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을 우리가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어른들이 똑똑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계속 애기 취급을 하면서 안 맡기면은 걔들이 언제 훈련하고 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고 걔들이 주축이 되는 시대가 왔을 때에 어떻게 세계 경쟁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40세 이하들에 대해서요, 정무직, 장관을 포함한 정무직과 그 다음에 국가 예산과 그 다음에 정책을 포함한 3분의 1이 저는 40대 이 애들한테 많이 말해주면 배정이 되고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죠. 돌이켜보면 저희들 아까 내가 뭐 연평도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은요, 솔직히 나훈아 남진이 아무리 노래 잘한다 해도 빌보드 차트 근처에 가보기로 해서 나는 그때 빌보드 차트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요즘에는 노래 냈다 보면 빌보드 차트 1위부터 10위까지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슨 뭐 김지민이나 뭐 윤정이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칸 영화제 근처나 가봤어요? 베니스 영화제 근처나 가봤냐고. 요즘은 다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발레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완전히 세계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젊은 애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이번에 아주 독특한 거 하나 보시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백악관 대변인을 27살짜리 여자애를 시켜놨습니다. 백악관의 대변인을 27살짜리 여자애를. 얘가 제일 첫 번째 보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미국의 백악관에서 기자들하고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주는 질문이 항상 AP통신이랍니다. 이것은 100년 넘게 이어져온 전통이랍니다. AP통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하여튼 KBS가 됐든 MBC가 됐든 큰 언론사에 먼저 주는 것이 관행이고 예의고 이렇게 왔단다. 얘는 이번에 딱 맡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혹시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거기부터 시켰습니까? 유튜브부터 시켰습니까? 27살짜리. 왜? 세상이 지금 유튜브로 많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게 이것을 어른들은 못합니다. 배짱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중에 소리 듣고 당할 거 생각을 못합니다. 27살짜리는 과감하게 해버립니다. 뉴질랜드에서 29살짜리 여자가 수상을 했고 유럽에서는 뭐 20대 30대 수상을 수두룩하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같이 이렇게 똑똑한 애들한테 우리가 기회를 안 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어떤 그 세대 또 시대 변화에 대한 것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이 2025년입니다. 2028년이면 헌정 우리가 이제 헌정 그리고 또 건국 80주년이 됩니다. 2038년이면은 90주년, 2048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이제 어떤 지도자도 직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공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온 국민들이 건국 100주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국 100주년 바로 내년 것만 준비할 게 아니라 건국 100주년에 대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100주년 됐을 때 나라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지? 초강대국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변화돼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분야에 그런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뭐지? 무엇부터 바꿔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건국 100주년. 저는 그 준비 작업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일단 마치고 네.